그러니까 자문사 대표 되시고는 처음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랜만에 모셨네. 네.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입니다. 네오인가요? 이 매트릭스 맞죠? 맞습니다. 그 매트릭스입니다. 네, 기존의 매트릭스 시스템에 동의하지 않고 새로운 매트릭스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 조합을 통해서 사실 기업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집단 지성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거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영역을 최대한 발휘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이런 매트릭스로 잡았습니다. 별로 재미는 없네요. 저는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빨간 약입니까? 파란 약입니까? 제가 모피어스죠. 저는 네오가 아닙니다. 선택하라고. 네, 그렇죠. 네. 저는 모피어스입니다. 무얼 드시겠습니까? 또 이제 투자자문사 대표님이시니까 우리한테 좀 많이 자문을 해주십시오. 네. 우선은 그래도 다행인 게 저희가 이제 10월 13일 월요일 저녁에 늦게 녹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거는 수요일에 올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점화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히토류 수출 통제하겠다. 네. 트럼프는 그러면 11월 1일부터 관세 100% 추가. 네. 그래가지고 막 너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저 월요일장 스무스하게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이미 미국의 신은 주식시장이다라는 걸 이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신은 주식시장. 네,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뭐죠? 그 달러에 적혀 있는 게 We trust in God인가요? 네. 네, trust in God이 아니고 trust in stock market이죠.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미국 시장이 신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3% 이상 흔들리면 크게 흔들렸죠. 네. 근데 사실은 뭐 고점에서 이 정도 흔들렸으니 많이 흔들린 건 아니고 자연스러운 하락인데 저는 사실 깜짝 놀란 게 고점에서 3.5% 빠졌다고 저 정도로 후퇴를 해?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다가 3% 더 빠진 게 아니라 그렇죠. 최고점에서 3% 빠진 건데. 그렇죠. 예. 예. 체력이 생각보다 많이 약한데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타코. 트럼프가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약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이 좀 기분 나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좀 여유를 가지고 견딜 수 있으면 좋은데 못 견디네요. 자, 이렇게 되면 빠른 버블 붕괴가 올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없던 시나리오 하나가 올라오는 거죠. 일단 그 체력이 약하다라는 건 뭐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네. 항상 분리할 때는 이제 발 뺀다 이거였는데 하루 만에 뭐 시진핑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네. 시진핑이나 나나 경기 침체를 원하지는 않고 이러면서 약간 이제 좀 화해적인 제스처를 좀 내밀었는데 그걸 놓고 우선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이 그 중국의 제재 기업을 엄청나게 늘렸어요. 네. 기존의 제재 기업에다 추가적으로 자회사까지도 제재 기업 리스트에 올리면서 2,000개 기업이 제재 기업 리스트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 중국이 히토류를 다시 꺼낸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히토류에 대안이 있느냐 여부예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국은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은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지. 네. 앞으로도 계속 히토류 붙잡고 계속 흔들 겁니다. 근데 그 히토류는 잘 아시다시피 일단 군수품에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어지고 그다음에 반도체를 만들거나 이런 데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맥점이 무엇인지를 잡고 있는데 가냘픈 맥점인 것 같은데 치명타를 매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이게 맥점이라는 게 더 드러난 거예요. 트럼프가 저렇게 세게 대응하는 걸 보면서 히토리가 생각보다 미국이 굉장히 아픈 부분이구나. 왜 그러냐면 문제는 정말 그 중국이 히토리를 만든 게 덩샤오핑 때예요. 야, 이거는 우리가 잘할 수 있겠어. 이거는 남들이 안 하겠어. 이건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는 우리가 하면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어 해가지고 그게 거의 30년 온 거 아닙니까? 산업적으로. 네. 근데 진짜 잘하는 30년 하면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30년 해보세요. 노하우가 생기죠. 저가 주식시장에 있은 것도 아직 30년이 안 됐습니다. 네. 한 20년 정도 해보니까 뭐가 터지는 것 같은 느낌 들더라고요. 25년 넘어오니까 이건 이런 거구나. 근데 30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히토류 관련 밸류체인을 다 갖고 있다는 거야. 이거는 국내 밸류체인뿐만 아니라 해외 밸류체인까지 다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히토류와 관련된 발굴, 재련 이 모든 과정까지도 중국이 다 잡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힘으로 아프리카에서 중국을 몰아내고 자기네가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죠. 단
단가가 문제겠죠. 단가가 몇 배 이상 올라가겠죠? 너무 뻔한 거잖아요. 심하고. 이게 중국에서 이게 시작한 게 남들은 이거 위험하고 더럽고 네. 소위 말하는 3D 완전한 3D니까 아무도 안 해. 그럼 우리가 해야 되겠어. 아무도 안 하니까 요거는 틈이 있어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러면 그 1인당 GDP가 막 7만 불 뭐 이렇게 하는 나라에서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수준을 맞출 수 있겠냐는 거예요. 히토류가 뭐 미국 땅 파면 안 나오겠습니까? 뭐 어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땅 파면 안 나오겠습니까? 다 나오죠. 근데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고, 그러니까는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그 트럼프는 목을 쪼았던 걸 살짝 풀어야죠. 그럼 풀겠죠.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오히려 트럼프가 이렇게 한 발 후퇴하는 모습을 좀 늦게 보여줬다면 네. 미국이 상당히 강경하게 이번 건을 끌고 가면서 중국을 압박하겠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네. 하루 만에 발을 좀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오래 안 간다. 예. 그리고 그럼 이제 급소가 노출이 된 거죠. 예,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벤트로 빠진 거는 이벤트가 해소되면 또 괜찮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번 건은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이 건으로 인해서 예. 그 혹시 레버리지가 터졌다. 예.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꽉 레버리지를 채워가지고 뭐 1년 내내 2년 내내 지금 수익이 주가가 상승하고 수익이 계속 나니 이쯤 되면 사람들 안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레버리지 써도 괜찮아. 돈이 너무 빨리 늘어. 괜찮아. 이러면서 겁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건 인간 본성이니까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을 겁니다. 레버리지 엄청나게 키워놨는데 그게 이제 일파만파로 연결되면서 도미노 쓰러지듯이 쓰러지면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제 앞으로 이 방송 나올 때 이미 이제 확인이 되겠습니다만은 미국 시장 반등을 못 하는 거예요. 반등을 못 하고 뭐 다른 게 많이 터지면서 막 떨어져. 그렇게 되면은 이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번 건은 그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 거고요. 진짜 무서운 건 왜 빠지는지 잘 모르는데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로 빠진 건 이벤트가 해소되면 바로 회복 가능한데 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회복은 하겠죠. 네. 그런데 왜 빠지는지 모르고 빠질 수도 있다는 건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시장이 못 올라가고 힘이 빠지면서 슬슬 더 이상 상승 동력이 떨어졌을 때 그때가 되면 뭔가 그 악재 하나가 터지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금리를 내려도 반응을 못하는 상황들이 오면 그건 진짜 큰 문제인 거죠. 예, 지금 근데 그 상황까지는 아닌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앞으로 적어도 2번에서 4번 정도는 더 내릴 거기 때문에 금리 여력이 좀 남아 있어요. 저는 조금 땡겨 쓴 것 같아요. 금리 하락의 여력을 좀 땡겨 쓰긴 했어.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일로. 시장 아니 이전에 사상 최고가가 네네. 사상 최고가 간 거가 그냥 간 게 아니고 금리 올해 2번 더 내리고 내년도 한 2번 더 내려 이거를 좀 땡겨 다 쓴 거예요. 네. 근데 근데 완전히 다 쓴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력이 좀 있어요. 금리 얼마나 반영했느냐? 네. 예. 금리가 앞으로 더 떨어질 거를 땡겨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미국은. 그런데 어느 시점 되면 금리를 내려도 땡겨 쓸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 불황이 왔다. 그럼 그때는 이제 진짜 심각해지는 거죠. 그게 다 선반영됐거나 그걸로도 돌리지 못할 정도로 체력이 약해졌거나. 네네. 예. 근데 지금 상황은 뭐 그 정도의 아직은 아니고. 예,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고 오히려 이제 의회의 아주 낮은 확률의 국제적 이슈는 일본 총리가 누가 될 것이냐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의회 말씀하셔가지고 미국 의회가 이제 행정부 예산안 처리 안 해주는 셔트다운 문제 말씀하시는 줄 알았더니 의회인데. 아 의회. 죄송해요. 저는 왜 의회로 들었지? 네. 다시 할까요? 아니요, 좋습니다. 네. 의회나 네. 의회로 의회에서 터질 수도 있고. 근데 네. 그 의회가 네. 일본이겠네요. 네, 일본이죠. 일본 의회도 지금 난리 나지 않습니까? 뭐 연정 한 해 만에 저러고 있고. 그래서 야당이 결합해가지고 예. 총리를 바꾸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죠. 뭐가 문제가 되냐? 엔케리 청산 얘기가 또 나오겠죠. 근데 이제 현재까지는 산하의 네. 총재가 자민당 총재가 됐고 자민당이 최대 다수당이고 그렇죠. 물론 이제 연립 연정을 가야만 과반이 됩니다만. 그렇죠. 근데 같이 연정을 하던 당에서는 이제 안 한다라고 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막 뿔뿔이 쪼개져 있는데. 네. 그래서 확률은 낮다는 거예요. 그 5개도 넘는 당이 연합해갖고 총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아. 의문이다. 그건 아마 힘들 거다.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148엔, 정확한 146엔 7엔에서부터 154엔까지 그냥 단박에서 슈팅을 했지 않습니까? 예나 약세로. 예나 약세로 슈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금리도 엄청나게 한번 치솟았어요. 아주 급등했다가 살짝 지금 숨고르게 하고 있는 정도 수준인데, 만약에 일본 총리가 사나이 씨라고 해야 되나? 사나이 상. 아, 그래요? 일본이니까 상.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근데 네. 하여튼 아무튼 사나이 씨께서 자민당 총재. 예, 자민당 총재, 지금 현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되는 게 실패하고 진짜 그 야당 연합이 정말로 옹립을 해서 총리를 세운다면 이거는 일본의 완전히 예상하지 못했다. 네, 일본의 완화적 스탠스에 대한 심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140대 후반에서 153엔까지 간 건 사나이권 때문에 그래요. 그 왜 사나이 트레이딩이라고. 예, 쭉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 채권 금리도 올랐고, 그런데 이제 일단 이거 다 뱉어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146엔대까지 바로 떨어질 것이고, 금리도 좀 일부 떨어질 것이고, 장기 금리 급등한 거는. 근데 많이 안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일본 금정위에서 금리 올릴 거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일본은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 절대 않을 나라예요. 그러지 않을 나라라고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이걸 안정화시키겠습니다라고 한마디 하면 이제 그때부터 국제적으로 좀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우리가 작년 8월 달에 그 일이 사람들 머리에 떠오르겠죠. 그게 문제예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로 시장이 급락을 했죠. 네, 청산이 되는 거 안 되는 건 그 다음 문제고요. 투자자들 이거 뭐지? 하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심리부터. 예, 작년도 8월 달에 폭락을 했을 때, 네. 일본 주식이 하루에 10%씩 빠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N청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몰라요. 일부 모건 스탠리나 이런 쪽에서는 N청산이 좀 된 것 같다. 추정.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그 N캐리 청산이 되는 것보다 더 무서웠던 거는 N캐리 청산이 될 거라는 두려움이었어요.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의 상당 부분은 사람들의 심리가 만들어내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일본 총리가 예상을 깨고 야당 연합에서 옹립을 성공한다면 이거는 금융시장의 파장이 조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작년 8월에 한번 겪어보기는 했지만 네. 또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 때문에 또 한번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그게 정확히 계산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 얼추 다 청산이 됐을 것이다 막 이렇게 보는 측도 있고. 네. 근데 이거는 어찌되든 간에 그 심리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게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엔캐리 청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포지션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엔캐리 청산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문제라고요. 그런 상상을 하는 게. 조지 소로스의 그 재규성 이론처럼. 그렇죠. 그게 그 사람이 행동을 하고 나서 재규적 이론이 가동되는 거죠. 야, 누가 엔캐리 청산될 거 걱정해서 지금 턴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그래? 우리도 조금 털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주가가 빠져. 그러면서 그런가 보네. 야, 쟤네 엔캐리 청산 걱정해서 턴다는 데가 한 두 단계 넘어가면 야, 쟤네 엔캐리 청산되기 때문에 턴다던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그래? 그럼 우리도 빨리 털어. 그럼 나중에는 야, 작년 같은 일 벌어지는 거 아니야? 야, 빨리 털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트레이딩의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기계들이 중간에 작동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락이 딱 일어나서 일정 수준 하락이 나오면 알고리즘 어떻게 돌겠어요? 이 분위기를 봐서 앞으로 얼마 더 하락하니 하락 배팅하십시오. 이렇게 알고리즘 뜰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게 기계가 가세하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와당탕. 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오히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매우 낮은 확률이다. 물론 네. 이제 미국 금리에 대한 내성,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 물론 이거는 낮은 가능성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롱테일 리스크, 네. 뭐 블랙스완이 될 수도 있는 요 그렇죠. 정도 염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네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히토류 사태가 아니라 네. 표면 위로 드러나 있는 건 아니라 그 수면에 있는 거 이걸 더 조심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어떻게 좀 더 보수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저희요? 예. 저희는 제가 이제 자영업자가 된 거잖아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권사 네, 증권사 계시다가 투자자문사 사장님으로. 네, 증권사 울타리를 펼치고 이제 목장으로 직접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늑대가 오든 이리가 오든 약간 울타리가 좀 커버를 쳐주겠지 했지만 지금은 제가 직접
그 늑대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조심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포지션을 보수적으로 잡아갑니다. 네, 근데 이 보수적인 게 꼭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보수적인 게 더 잘 된 게 25년의 결과물이에요. 지금 연초 대비 50% 올랐습니다. 지수가요? 네, 코스피가. 코스피 지수가 올랐어요. 네,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50% 올라온 걸 체감을 못해요. 보통 지수가 50% 오르면 좀 잘하시는 분들은 100% 이상 수익이 다 나 있어야 되는 거고, 못해도 뭐 적어도 뭐 한 20, 30% 이상은 다 수익이 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식 중에서도 안전한 쪽에서 많이 올랐어요. 공격적인 데서 많이 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의외로 뭐 배당주라든지 네, 자산 가치주들,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거. 예, 하이닉스도 예, 있고. 예, 이런 것들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50% 오른 걸 실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25년장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존의 트레이딩 방식이 잘 통하지 않았고 전통적인 뻔한 주식이 움직였다. 그래서 오히려 구닥다리들이 굉장히 좋았던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죠. 우리 자산운용 업계 랭킹, 분기 랭킹 흐름을 보면요. 네. 이번에 그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분들 중에 항상 실력도 출중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지만, 갑자기 순위가 확 라이징 스타처럼 쫙쫙 올라오신 분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주식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 네. 네. 그리고 남들이, 저분은 뭐 뻔하지 뭐, 투자하는 게 뻔해.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랭킹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수익이 많이 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보수적인 투자자 네. 분들. 네. 근데 저는 이게 일회성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올해만의 특성이 아니라요. 네. 앞으로 한 3, 4년 갈 수 있다. 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번이 우리의 사전에 이해가 될 것이다. 1번이요? 네. 1번이 지금 5배 올랐습니다. 10년간. 11년간 예. 5배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디스카운트 현상이 해소가 되면서 네. 제 가치를 찾아가면서. 근데 그 주식 투자가 뭐 되게 어렵게 한 게 아니고요. 뻔한 주식 해도 됐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에 달인이 돈을 번 게 아니고 앉아서 엉덩이로 돈을 번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뻔한 주식이 뭘지는 좀 뒷부분에 여쭤볼게요. 네. 왜냐면 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가 또 앞에서 휘토류 사태 뭐 이런 것도 여쭤보기는 했습니다만 최근에 많이 걱정되는 게 환율입니다. 1,430원을 넘기도 했어요. 그래서 와, 이 환율을 좀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 사실 이제 환율이라는 게 그 나라 경제의 거의 모든 것이기도 한데 1,420원, 30원대 이 환율은 좀 지금 어떻게 지나가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한국은행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희는 이제 제가 매일같이 환율 체크를 하는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 결론은 그거예요. 한국은행은 지금 미국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본 엔화 타겟팅이다. 그래서 보시면 일본 엔화하고 한국 원화하고 고정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대략 935원에서 940 얼마 이 사이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요번에 이제 사나이시 되고 잠깐 그걸 밑으로 이탈해서 931원까지 왔었는데요. 또다시 바로 940원으로 복귀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일본 엔화 기준으로 보시면 정중동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과거의 경험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시죠. 1,400원이 돌파되고 1,430원 넘어가니까. 그냥 딱 달러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건 뭐냐면 뇌를 믿지 마라. 내 뇌를 믿지 마라. 어떤 의미예요? 내 뇌는 원래 그런 식으로 짜여져서 과거 패턴대로. 과거 데이터 값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다니엘 커너먼을 네. 필두로 한 뇌과학자들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뇌가 주는 데이터가 바른 데이터인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착각, 착시가 되게 많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이거든요. 환 어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우리나라 위기 오는 거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게 수출 금액 이제 9월 달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월간 사상 최대 나올 거예요. 수출 기업은 완전 노났죠. 예, 뭐 환율 때문에도 녹아났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뭐 또 나중에 질문이 있겠습니다만은 AI 관련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미쳐버렸어요. 그거는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대만의 월간 AI 관련된 매출 성장을 보면 알아요. 성장이 멈출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무시한 규모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폭스콘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 그 AI 데이터 센터, 뭐 서버, 뭐 이런 것들이 잘 된다는 건 무조건 HBM이 잘 된다는 얘기고, 예. 그리고 무조건 그쪽에 수익이 엄청 난다는 얘기고, 그렇게 보면 수출입 동향을 따졌을 때 기업들은 돈은 잘 벌고 달러를 잘 벌 수 있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단 자금 쪽이 문제죠. 지금 미국으로 200조가 넘는 돈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번 돈을 가지고 해외 투자하기 바빠요. 그래서 기업이나 예, 고 밸런스는 좀 감안해야죠. 원화 약세의 이유 중에 고 밸런스가 저는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도 현금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게 중요한데 사실은 투자한 거는 현금 창출하고 상관없이 그냥 여윳돈을 넘긴 거라서 언제든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렇죠. 폭락만 안 맞으면 갖고 올 수 있는 건데 그 외에 물건 팔아서 현금 유입을 시킬 수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되고 있으니 환율적으로 이게 그러면 큰 문제냐라고 봤을 때 그러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출 대금이 잘 유입이 되는 것 이게 또 이어져야 하는데 아예 그 공장 자체를 미국에다 지어놓고 거기에서 만들어 팔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 수출 대금 판매 대금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기업들도 해외에서 현지에서 번 걸 또 현지에서 또 재투자 많이 하고 네.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미국 주식 많이 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원화 약세,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또 피할 수 없는 흐름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 근데 그 자동차는 그런데요. 제일 수출 금액이 큰 디램은 아니 그래요. 네. 아직까지는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그리고 이런 데서 만들고 있고. 네, 미국에 들어가 있는 건 디램 공장보다도 다른 쪽 공장들이 더 중요한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거는 미국에서라도 돈을 벌면 좋겠어요. 특별히 파운드리는 제발 미국에서 돈 좀 벌어라. 제발 좀. 거기에서라도 벌어라. 제발 벌어라.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주주들이 아주 신나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파운드리. 예, 파운드리가 미국에서 장사를 잘하면 이거는 진짜 굉장히 큰 건이에요. 저는 그 여기저기서 얘기했던 게 그 7만 원대 후반부터 드렸던 말이 나 삼성전자 이제 안 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물타기를 제가 5만 6천, 7천, 8천 원에 했어요. 그때 물타기 하면서 8만 5천 원쯤 팔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당시만 해도. 예, 근데 7만 원대 오는 과정에서 이거 분위기 좀 심상치 않은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회사 인수를 했잖아요. 네. 회사를 인수할 때 몇몇 고객들도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됐어요. 여기서 인수한 거 이제 투자자문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네. 혹시나 이제 삼성전자 인수했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네네. 근데 인수할 때 보니까 계좌에 삼성전자가 없는 거예요. 조금밖에. 그래서 비중을 확대한 게 7만 원대 중반이었어요. 더 7만 원대 중반에도. 네, 중반에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3일 고민하면서 단가를 좀 더 비싸게 샀어요. 3일만 결심을 좀 빨리 했으면 좀 싸게 더 살 수 있었지만 고민이 좀 됐어요. 이 가격은 내가 원래 생각하던 가격이 아닌데 계속해서 그 주변 정황들을 보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영역을 조금 좀 벗어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익스트라 오디너리? 그렇게 표현해야 할까? 완전히 레인지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으면은 지금 7만 원대 중반이 절대 비싼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분들 비중을 좀 늘려줬고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13만 원에 간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 저한테 누가 13만 원 가니까 너 이거 사 이러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지금 9만 전자에서 13만 원 간다고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왜냐면 그게 매력이 있어. 예를 들어 20만 원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살 수 있죠. 20만 원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죠. 18만 원만 넘을 수 있어도 살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좀 확신은 없어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워낙 커서 이 회사가 18만 원 간다는 거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1,000조가 넘는 거잖아요. 예. 1조 달러가 되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신규로 돈을 맡기는데 삼성전자를 사시겠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그거는 저는 이제는 좀 어렵고요. 신규 고객에게. 네, 기존에 갖고 있는 고객은 급할 거 없습니다. 7만 원대 사신 사람은? 네, 지금 갖고 있는 분의 영역이에요.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천천히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그러게. 이게 사실 삼성전자 주식은 뭐 주주 수만 공식적으로 500만 명을 육박하다 보니까 떨어져도 걱정, 올라도 걱정이고. 네. 많은 제 주변에 계시는 주린이 분들도 6만 전자 올라와서 팔고 7만 전자 때 팔고 8만 전자 때 팔고 9만 전자 때 거의 없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답답한 게 예전에 이제 강연회 같은 데 가서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얘기하면 눈이 바짝바짝바짝 했어요. 근데 작년 후반부인가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좀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근데 그 전에 삼성전자 설명했을 때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군중들의 반응이 없어요. 그때 느꼈죠. 아, 이분들 팔았구나. 아, 이거 안 되는데.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지금 놀랍게도 95,000원 갔는데 흥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갈 거예요. 흥분할 때까지 갑니다. 아직 살 사람들이 많이 있다. 네.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21년도 1월 달에 삼성전자 흥분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널리스트들도 나와서 막 엄청 간다. 뭐 이제 뭐 삼성전자가 세계를 제패할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때가 정확히 고점이었습니다. 지금 그때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분위기. 아직은 아니죠. 네. 그럼 이제 이런 얘기 나오겠지, 이번에는. 야, 드디어 HBM도 삼성전자. 그러면 그렇지. 역시 삼성전자야. 이제 뭐 삼성전자 없으면 AI 불가능해. AI 핵심 기업이야. 막 이러면서 완전 용비어천가가 막 터져 나와요. 그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거꾸로 역발상 투자로. 이게 사실 저도 좀 오버랩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5월에 호돌이 우황지 작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일타 강사. 5월에 호돌이 특강을 했는데 진짜 반도체 섹터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저희 그 창업 기념으로 IT의 신 여기도 자주 이영수 나오시는 이영수 대표에게 물어봤어요. 예. 이영수 대표님의 근황과 상황이 반도체 그 어떤 호황의 지표물 아니겠습니까? 요즘 어떠세요? 했더니 잘 안 본대. 사람들이. 그게 겨우 한 달 반 전 얘기예요. 그렇죠. 예, 네. 상반기 거의 한 지금은 언제입니까? 이제 10월이니까 예. 9월 초? 8월 말까지 좀 정말 관심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표물 중에 하나가 유튜브예요. 유튜브에서 반도체 관련 유튜버들이 스타 되셨을 때 아, 그때는 위험하다.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때까지 주가가 가고 이거 근데 의외로 되게 정확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과열은 전혀 느껴지지 않으신다는. 그럼요. 예. 일단 참고로-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약간 좀 걱정인 게 뭐냐면 저희가 이번에 호돌이님하고 반도체 심화편 특강을 하거든요. 네. 아, 이게 모객이 될까? 약간 좀 반신반의해요. 왜냐면은 너무 관심이 없었었고 지금은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만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만 아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요. 그게 네. 스팟으로 하고 끝나요? 없어져요? 거의 한정. 예, 한두 달만. 아, 그거 안 온라인 되는데. 강의도. 온라인 교육을 살려놓으면 나중에 팔릴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또 예언을 바뀌니까. 해드리면 네. 제가 예언을 불타 드리면 오를 때. 12만 원 가면은 네. 미친 듯이 보러 올 겁니다. 사람들이. 네, 그럼 그러면 안 돼요. 뭐 필연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계속 미리미리 말씀드린 해야 돼, 미리미리. 한국 주식시장 이렇게 싸늘한 최고가 본 적 있어요? 저는 25년 동안 처음인데요. 그러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언제? 계산을 해봤어요. 아, 4,200부터 불 붙겠네. 4,400 되면 사람들이 미쳐 가겠네. 5,000 가면 광분하겠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진지하게는 한 2,800, 3,000 가면 사람들이 좀 그때 막 음. 열광하면서 들어오겠다 싶었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제가 기억을 더듬었어요. 사람들은 언제 흥분하는가? 지수가 더블 나야 됩니다. 더블? 예, 지수가 더블 나야 돼요. 그러니까 2,400 대비 더블. 조금 뭐랄까 할인해서 조금 디스카운트 하면 이번에 2,200대가 찍은 게 저점이었거든요. 예. 그거 2배. 그러면 4,400이에요. 근데 그게 네. 불과 지난 4월 초였어요. 그러니까. 상호가세율 그때 막 발표했을 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아직 싸늘한 거예요. 이제 미국 시장이 저렇게 뜨거운 거는 이미 바닥에서 2배 이상이 2022년 대비 지금 2배가 훨씬 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뭐 뜨겁죠. 그때 삼성전자도 물론 업사이드가 더 있으면 좋겠으나 현재까지는 지금 기준으로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고 아직까지 그렇게 뜨겁지는 않다. 업사이드는 많이 있어요. 업사이드 많은데 저의 기준 2배 막 이런 건 아니라. 네, 저의 기준에서는 굳이 이런 거죠. 또 중요한 게 물론 이 영상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발표되겠습니다만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네. 14일에 발표되잖아요. 네.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9.9조, 네. 뭐 10조 요 정도 되는데 이건 어떻게 큰 중요도 아닐까요? 요거 발표하면서 향후 흐름에 대해서 살짝 자신 있으면 언급하겠죠. 뭐 어떤 식으로든지. 그때부터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할 겁니다. 한 3분기 연속 이익 증가가 좀 나와야 돼요. 사람들을 흥분시키려면. 근데 이제 막 2분기쯤 되는 거잖아요. 네. 예, 한 분기 정도 더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흥분할 거고. 근데 이게 이 어떻게 된 거냐면 떠밀려서 흥분된 거예요. 일단 마이크론한테 떠밀렸고 AMD에 떠밀렸고 외국 기업한테 떠밀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삼성전자 제일 싼 거지 지금. 그리고 하이닉스 너무 싼 거예요. 마이크론이나 다른 회사에 비하면. 그렇죠. 네. 이쯤 되면 사람들이 AI의 시스템 구조를 이해할 거 아닙니까? 예. 폰노이만 방식의 구조가 어떻게 짜져 있으며 폰노이만 방식으로 봤을 때 D램은 어떤 역할이며 그럼 AI의 속도에 있어서 HBM은 무슨 정도의 영향을 미치나
지금쯤은 공부가 끝났죠. 이제 아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야 AI가 계속 간대. 야 그 뭐 대만에서 매월 성장률이 막 2자릿수로 계속 나와. 뭐 이러면 그럼 HBM은 얼마 판매돼? 그냥 바로 답 나오는 거죠. 개인적으로 조금 신기한 게 왜 사람들이 이제서야 반응을 시작하고 왜 아직도 이 정도지?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네네네.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 한 거지. 저도 반도체가 되게 어려웠어요. 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반도체 무슨 3대 공정, 5대 공정 막 아무리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걸 몇 년을 계속해서 공부하니까 아, 이런 구조구나. 내가 이제 그 직접 반도체 제작하는 데까지는 못 들어가지만 아, 대략 이런 구조도와 흐름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파악을 한 거잖아요. 네.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들도 반도체가 어떻게 해서 호황이 되는지에 대해서 시간이 걸렸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 여기 나온 우황재 작가, 우황재 작가라든가 뭐 이용수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본인들한테는 너무 뜨거운 현실인데 주가가 왜 안 움직이지? 아마 그런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맞아. 그런 네.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반인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 아주 무지랭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에서부터 지금 그냥 중간 정도 되는 조금 이해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 일반 투자자들도 이거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게다가 서양 친구들이 이 IT 잘 몰라요. 거기 맨날 자기네 그 소매주들 관심 많잖아.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매 기업을 좋아하잖아요. 티셔츠에 나와 계시는 요 밑에 있는 현인들. 젊은 사람들도 무슨 현인이에요. 맨날 소비주만 하는 사람들이지. 기술주 몰라요. 레이 달리오도 있고 빌 에크먼도 있고 네. 하워드 막스도 계시고. 이거는 아시아 특성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야. 이게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왜 안 사지? 하기서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는 다 그냥 한국에 있는 기업들 네. 아니면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하나 요 정도니까요. 나는 왜 안 사지? 바보들인가? 지금 알은 거야. 아, 얘들 바보들 맞았구나. 몰랐구나,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네. 반도체를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눌 정도로 메모리 중심 국가에 살고 있는데 네.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메모리 반도체는 작은 시장으로 본 거고. 예전에 저희 이승우 센터장님 첫 세미나 특강 들을 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반도체 시장이 작다고. 네. 네. 그렇게 보는 거 거의 비슷한 거예요. 네. 지금 AI의 페미니스트에 대해서는 이해가 했고 자기 주변에 있으니까 기술자들이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업이 어떻게 중요하고 어떻게 필요한지를 뒤늦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급하게 사는 거예요. 하루에 10%씩 올리잖아, 막 주가를. 그러니까 다른 나라 빠지고 있는데도 막 10% 올려버려. 급한 거야. 자기네들이 아주 그냥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야. 또 싸 보이기도 하고. 예, 야, 이런 게 있어?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실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반응 되긴 했네. 또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1,400원 넘는 원달러 환율로 봤을 때 네. 달러 환산으로 하면 더 싸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특히 이제 소부장 쪽은 혹시 이제 잘 보셔야 되죠. 이제 메인 애들은 시세가 일정 낮고 앞으로 조금 더 나겠지만 죽었던 놈들이 있거든요. 죽었던 놈들 중에 살아날 놈들이 있어요. 가동률로 인해서. 누가 죽었었나요? 많이 죽었죠. 많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표현은 제 주가가 그럼요. 침체돼 있었다. 제가 지금 와서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는 그 24년도에 반도체 주식들 정말 절벽으로 떨어져 날아갔거든요. 제가 23년도부터 반도체 주식 사놨어요. 야, 이제 반도체 괜찮아질 거야. 근데 삼성전자 못하는 거야. 너무 못해도. 그래서 맨날 방송 나가면 삼성전자 욕했어요. 이렇게 못하냐고. 답답해 죽겠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만 산 게 아니고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이미 많이 빠졌어요. 23년 후반쯤에. 그래서 채워놨어요. 근데 24년 7월 달에 좀 수익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래 이제 시작이구나 했는데 웬걸 삼성전자가 계속 못해. 와, 삼성전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못하는 건 난 처음 본 것 같아. 그렇죠. 동네 바보 형이라는 얘기 들었으니까.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24년 7월부터 저거하고 같이 연계됐죠. 상법 개정한다고 했다가 취소 넣고 막 네. 이런 거하고 같이 겹치면서 외국인 매도가 폭발했고 잘 팔리는 반도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판매를 했고 삼성전자 곤죽 나니까 이런 표현 하면 안 되나? 곤죽.
아니 저 순간 무슨 말인가 해서 너무 오랜만에 들어본 표현이라 그러니까 막 옛날 사람만 쓰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막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막 덩달아 이미 빠진 상태에서 반등 조금 하다가 반토막이 거기서 추가로 나는 거야. 네. 반에 반토막이 났어요. 네. 반에 반토막이 났어. 근데 개인적으로 분위기 적자 터지고 막 난리 난 거예요. 네네네. 나는 적자는 견딜 수 있는데 도대체 언제 흑자 되지 하면서 주가가 진짜 들고 있는 주식이 손실률이 막 7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별 주식이요? 예. 근데 저가 그걸 반토막에서 샀다니까요. 반토막 빠졌을 때 고점에서 반토막 났을 때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마이너스 70%? 예, 많이 거의 그 정도 빠졌어요. 엄청나게 빠졌어요. 50%인가 70%인가 하여튼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때 더 못 산 게 이 지금 와서 가장 큰 아쉬움이에요. 이번 또 국면에서. 사이클이 있는 산업에서는 또 그게 기회가 되는데. 여기서 지금 제 머릿속에 특정된 이 주식은 바닥에서 4배 올랐어요, 지금. 저희 수익률은 얼마냐? 2배. 안 된다니까요. 2배가 안 되고 그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막 60% 내외예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가슴을 치는 거지. 아니죠. 기간. 기간도 있지만 저희 같은 투자자들의 패턴은 사면 물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실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물렸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떨어졌을 때 물타기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 용기를 갖고. 네. 이 회사 괜찮아. 이러면 용기를 갖고 더 사야 되는데 뭐 그때 정황적으로 상황은 정말 안 좋았죠. 상황은 안 좋았고 이 회사 과연 부활할 수 있어? 이러다 끝장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회사 설비 증서를 보니까 설비 증서를 그 상황에서 하더라고요. 자신 있는 거거든. 왜냐하면 설비 증서 잘못하면 중견 기업들은 망해요. 예. 그래서 이거 되는 거구나. 그때 그거가 캐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못 샀으니 제가 한탄을 하고 참 아직도 가야 될 길은 멀구나. 실력이 참 부족하다. 이런 거 느끼죠. 그런데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소부장들은 가동률로 먹고 사는 애들이 있습니다. 가동률. 네. 그러면 지금부터 가동률이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제 가동률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식은 장비보다는 소재나 부품. 네, 그렇죠. 근데 이미 앞단이 장비, 소재, 그 앞단 놈들이 또 있어요. 거기에 분기별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FPGA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예, 그런 거 만드는 업체들의 분기 실적이 올라가는 게 눈에 띄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이제 다른 거 찾다가 한 기업이 걸려 들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분기 실적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 기업이 올라가면 그 뒷단에 이 기업도 올라가는데 이 기업이 올랐다는 건 또 본체들의 그냥 본 회사들이지. 삼성 하이닉스의 가동률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러고 나면 소재업체들이 다시 가동률 올라갈 건데 뭐 이렇게 그림이 그냥 쫙 일직선으로 바로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는 감히 말씀드리면 이제 흥분하면 팔 때고요. 살 때가 아니고. 네, 그래서 갖고 있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오히려 그러나 소부장 쪽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가동률과 함께 못 갔던 주식이 시세를 낼 수 있는 때가 왔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라. 그리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팔 거냐. 그거는 우리 매트릭스 투자자문으로 오셔라. 파는 거요? 저희가 팔 때 같이 팔아드리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트릭스 투자자문입니다. 네, 이거 자를 거죠? 네? 편집할 거죠? 왜 잘라요? 아니, 아유,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또 네. 박선일 대표님의 매트릭스 투자자문. 네. 딱 봐도 이제 모피우스? 뭐였죠 이름이? 네오 말고? 모피어스. 모피어스. 닮지 네. 않으셨습니까? 여기까지. 심하네요. 아니 그걸 컨셉으로 하세요. 아니, 그래야지 회사가 홍보도 되죠. 아이고, 간판을. 머리 벗겨졌다고 막, 그분은 완전히. 안경 요만한 거 이렇게 쓰고 다니시고 아이고, 코에다가.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니 근데 아까도 뻔한 주식이 잘 됐다. 네. 뻔한 주식이 3, 4년 더 잘 될 거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올해는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었지 중소형주 수익률은 거의 대형주의 반도 네. 안 되잖아요. 네. 앞으로는 좀 어떨까요? 중소형주가 너무 힘을 못 써서 앞으로도 그렇죠. 코스닥은 보이지도 않아요. 네, 앞으로도 그렇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앞으로 메인은 외국인들이 될 테니까. 수급 자, 주체. 생각해보세요. 외국인들이 5천억짜리 이하 회사를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는 너무 작은 회사라서 투자하기가 되게 깝깝하죠. 저희 같은 자문사도 우리도 곧 이제 수천억 이상의 고객 자산이 되겠지만 오늘부터 벌써 있는 일이 뭐냐면 아직은 이제 초기 스타트인데 네. 줌을 못 받으네요. 그 주식이. 오늘 떨어진 날이잖아요. 예. 저희는 신났죠. 드디어 살 수 있어. 근데 거래를 막 엄청 걸어놓지. 매수가에 막 걸어놓는 거야. 만주 이렇게 걸어놓으면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
그럼 이게 살 때도 이렇게 힘들면 팔 때는 보통 힘들죠. 물론 이제 시장이 화랑이 되면 좀 팔아지기 쉽겠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중견 이하 기업들이 내용이 아주 좋지 않으면 손이 잘 안 갈 거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런 주식은 내가 사서 올리고 내가 팔아서 내리는 거예요. 네, 국민연금이 우물 안에 고래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열심히 팔잖아요, 국민연금이. 살 때 올리면서 사고 팔 때 내리면서 네, 팔아야 되고. 이럴 때 사실은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워낙 규모가 크니까 팔려면 지금 팔아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과정. 그러니까 고점에서 못 팔아요. 규모가 큰 사람들은. 그렇죠. 그 물량을 다 소화를 못 시키거든. 그러면 그렇게 따져보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제 우리 상법 개정 1차, 2차 됐습니다. 네. 그리고 3차 됩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고스톱의 룰을 서울과 부산이 일치시킨 거야. 서울, 부산, 광주가 이제 하나의 룰로 고스톱 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내가 저 동네에 가서도 여기에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 이 동네 가서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고요.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급한 주식부터 허겁지겁 먹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터진 거죠. 왜? 미국 기준으로도 맞고 이제 한국 기준도 투자할 만한 상황이 됐는데 그럼 뭐부터 할까? 게다가 종목 사이즈도 커. 일단 무조건 이거는 편입을 하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저렇게 허겁지겁 하루에 지수를 막 몇 %씩 올려가면서 저렇게 사는 거죠. 아니 자기가 산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내가 산 물량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랬잖아요. 네네네. 예. 그리고 별로 안 빠지잖아요. 네. 미국 시장 반도체 6% 폭락을 해도 안 빠지는 이유가 여전히 이 살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유입되면 중소형주보다는 여전히 대형주 쪽이 당분간은 더 유리할 거고 그럼 중소형주는 언제 되느냐? 지수가 아까 말씀드린 4,400 돌파하고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을 하면 4,200에서 4,400 돌파하고 개인들이 진입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중소형주들도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영상 찍었을 때 한 2000 중반쯤 있었을 때 2000 후반 3000 가면 그때 개인 투자들이 들어오면서 개인 투자들이 좋아하는 주식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봤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개인 투자들이 뜨거운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더 뒤로 밀리네요.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한국 시장을 볼 때 지금 한국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꼭 인지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수만 보시면 지금 안 보여요. 분위기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위기가 정말 싸늘합니다. 여전히. 이게 무슨 사상 최고치야. 사상 최고치 지금 연달아 돌파하고 있잖아요. 3,300 돌파했지, 3,400 돌파했지, 500 돌파했지, 600 돌파했어요. 네. 근데도 싸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는 괜찮다. 여전히? 괜찮다. 뜨겁진 않다. 네, 대신에 오히려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한국 주식 이러면 그땐 조심하자. 그때쯤 되면 금리도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의 기회일 수도 있지만 그게 끝물일 수도 있다. 그럼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욕심으로 투자 세계에 발을 디뎌놓으면 참 위험합니다. 물론 이제 나보다 더 욕심이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10에서 20% 먹을 공간이 있어요. 예. 욕심 많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또 사는데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문제는 이제 그 뒤 후폭풍이 너무 크니까 이게 욕심을 안 부리는 게임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생각보다. 제가 힘들었어요. 저는 20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죠? 또 그걸 빨리 깨닫는 분들도 있고 기질의 성향에 또 맞는 분들이 있고 전혀 아닌 분들이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코인 시장의 반대 매매 청산이 역대급이었다라고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그 히토리 분쟁 때문에 단 하루 증시가 흔들렸을 때 네. 코인 시장 흔들리면서 역대급의 반대 매매 그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성향인 거죠. 상승을 할수록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레버리지를 쓰고 레버리지를 써서 더 빠르게 오르면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많은 포지션을 레버리지로 구축하는 거에 겁이 없어지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많이 본 역사죠. 예, 이거는 순환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시장에 뛰어들으시는 분이 겸손의 미덕이 정말 필요한 게 나는 호구다라고 생각하시고 애초에. 예, 그렇게 시장에 뛰어들지 않으시면 나중에 진짜 호구가 됩니다.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아니 정신 차리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나는 호구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셔야 돼. 진짜로. 아예 나는 이미 책 잡혀 있다. 호구니까. 네. 호구니까 나는 호구다. 그리고 저놈들이 나를 발라먹을 수 있다. 예, 발라 먹으려고 준비 다 되어 있다. 나는 이제 죽으러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덜 죽을 거예요. 안 죽진 않아. 맞아. 죽어. 죽는데 좀 덜 죽어. 그리고 계속 그 덜 죽는 게
계속 이어지면서 생존을 해. 그리고 쌓이면은 그때부터 이제 나도 어이구 호구들 들어왔네 이렇게 되는 건데. 나 호구 왔는가? 예. 근데 이게 내가 호구라고 생각 안 하고 나 뭐 제도도 뭐 내가 왜 못 벌어? 100점 100패예요. 이거는. 이분들은 절대 안 돼. 그래서 제가 겸손하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졸작에서도 얘기했지만 똑똑한 남자들은 주식하지 마라. 최고의 호구다. 사회에서 성공한 남자들 하지 마라. 이미 그분들은 저 코인 시장 가 있을걸요? 알파 메일들 과감하게 레버리지 자기 쓰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네. 조심해라. 여럿 봤다. 죽는 사람 여럿 봤다. 항상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 오래 가야 된다라는 거. 예, 버티고 살아만 남으면 기회가 와요. 그렇죠. 예, 근데 대부분 한 큐에 날아가는 거죠. 예, 제발 한 큐에 날아가지 않도록 레버리지를 쓰지 마십시오. 예, 레버리지는 곡소리 날 때 쓰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혈기왕성한 사람들한테는 잘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대표님도 네. 젊은 시절에 막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막 그럼요. 과감한 투자. 네, 죽었잖아요. 공격적인. 20년 죽었잖아요. 제가 정말 그 여기에 있는 훌륭하신 분들이 일찌감치 네, 저의 스승이었다면 예. 제가 좀 지금 상황에서 훨씬 더 많이 달라져 있었겠다. 왜 나는 수많은 스승이 있었으나 내가 정말 지금 시점에 생각하는 꼭 필요한 스승이 없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스승이 없었던 게 아니고 제 귀가 닫혔던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네. 위대하신 분들은 많습니다. 저도 이거 부적처럼 만들어 갖고 입고 있는 건데 이따 가시는 길에 하나 챙겨드릴게요. 하나 챙겨드릴게요. 부적처럼. 여기 벤자민 그레이엄부터 워런 버핏, 찰리 먼거, 뭐 하워드 막스까지 다 있습니다. 이거 판매용은 아닙니다. 섹터를 좀 더 여쭤볼게요. 네. 반도체가 이제 수급을 막 빨아들여가다 보니까 네. 기존의 주도주인 조선방산이 많이 쉬고 있거든요. 조선방사는 안드로메다죠. 우주선이지 우주선 배가 아니고. 어디 너무 멀리 가 있어서요. 네. 우주선이에요. 우주선도 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우주선이 됐어요. 네. 네, 이 얘기하면 엄청 또 욕하실 건데 저는 뭐 어쩔 수 없지. 제 운명이니까. 제가 2차 전지 22년에 이거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큰일 나요. 다 죽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350개의 악플이 달리더라고요. 그래? 네가 그러는 거 보니까 네가 뭘 알아?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잘 모르죠. 네, 업황 좋다는 건 알고 그건 알지만 제가 뭐 그 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눈에 보이는 건 사람들이 너무 열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열광하는 자리는 가지 말자. 이게 제 소신이고 주의고 이 원칙이 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를 구해준 하나의 투자의 태도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곽상준 대표님의 성향 스타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조선방사 또 사람마다 또 생각이 많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빨리 짧게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시세가 좋은 쪽 그리고 당분간 좀 좋아 보이는 쪽에서 자꾸 놀고 싶은데요. 이 복리 개념은 경험을 하셔야 알게 됩니다. 이게 참 그렇더라고. 제가 어려서 투자 관련 지금 여기 뭐 엄청난 투자 관련 도서들이 있지만 저 어렸을 때 약관의 나이 때는 한국에서 한 50권 정도 책을 읽으면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어서 투자 관련 책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뭐 미국도 이제 막 좋아진 시장이고 해서 주식 관련 책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옛날에 주식 관련 책은 막 일본 책 막 번역해서 들어오는 거 네. 이런 그리고 거 미국 네. 좀 유명한 뭐 버핏 책 몇 권 있고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 그렇게 공부할 게 많지도 않았어요. 젊은 나이에는 저도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책에서 복리가 무엇인지 많이 읽었죠. 이론적으로는 알겠잖아. 곱하기로 늘어난다 자산이. 네. 그게 복리잖아. 곱하기로 늘어나는 게. 근데 우리는 복리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곱하기로 늘어나는데 중간에 0이 낄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꾸 인정을 안 하려고 드는 거예요. 근데 0이 끼는 순간 곱하기가 아무래도 코인처럼 그렇죠. 녹아내죠. 뭐 나는 뭐 그동안에 100배 먹었어요. 이게 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깨닫는 게 중요하고 0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0이 안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복리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터지면 이게 꼭 느린 게 아니구나. 이걸 느끼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책으로 안 배워지더라는 거야 이게. 심지어 제가 제 책에도 복리가 중요하다고 썼는데 지금하고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느끼는 복리의 위력이 월등히 더 큽니다. 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다칠 자리, 그다음에 죽을 자리 이런 데를 피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주식은 먹는 게임 아닙니다. 안 다치고 안 죽는 게임이에요. 이 얘기를 빨리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안 죽고 안 다치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근데 기회라고 잡았는데 그게 내 죽을 자리, 내 다칠 자리면 그 이후에 올 수많은 기회들을 송두리째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이제 특정 섹터가 죽을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좋은 기업들이 있겠죠. 네. 있겠는데 저는 이제 일반론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업이 한국의 미래고 한국을 새롭게 세울 거고 그럴 거라고 믿어요. 난 2차 전지도 그렇게 믿었어. 그게 이게 한국의 중요한 산업이고 2차 전지 잘 돼야 되는 거고 믿어요. 근데 주가는 너무 과열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네. 좋은 산업으로 보는 것과 내 포트에 담는 거는 완전히 이제 별개의 이야기. 주식시장의 핵심적 특징이 상상의 산물이고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 상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고 상상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곳이 주식시장이고 그래서 그 상상의 영역이 얼마까지 들어가 있는지를 계산 못하면 주식시장에 뛰어들면 안 된다. 죽는다. 꿈이 있는 주식들 막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근데 다만 거기에서 리스크 관리를 확실히 또 해야 한다는 게 곽성유 대표님의 지론이시고. 꿈을 투자하려면 어렸을 때 꿈에 투자해야죠. 꿈이 만개했는데 꿈을 꾸면 안 되지. 저는 그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하나 땡땡땡땡땡이 돈을 걔네보다 10배 많이 버는 현대차보다 비싸요. 자동차는 매년 소비되는 품목입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9천만 대 가까이가 팔려요. 네네네. 그리고 매년 팔아야 돼요. 탱크는요. 비행기는요. 매년 파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 없는 국가 채워줘야 되겠죠. 그때는 좋겠죠. 제가 공군 나왔어요. 네. 2003년, 4년, 5년, 6년 공군 나왔거든요. 그때 무슨 비행기를 저희가 고쳤는지 아세요? 팬텀. F5 팬텀을 고쳤습니다. 네. 그게 언제적 비행기예요? 1970년 월남전의 주력기입니다. 잠깐만, F5가 제공호인가? F5 죄송해요. F5 제공호, 그리고 F4 팬텀. 마지막으로 그 제공호가 공식 퇴역한 게 얼마 안 됐어요. 네. 작년인가? 네, 그러니까 그 비싸가지고 오래 써야 되거든요. 계속 분해 정비하면서. 그러니까 자동차하고는 소모성에서 다르거든요. 왜 애플이 시가총액 1등이야? 소모성 짱이잖아요. 요즘 막 젊은 친구들은 1년에 한 번 바꾸고 뭐 아니면 2년, 3년, 4년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자동차보다 회전이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군수 장비는 자동차보다 회전이 훨씬 느려요. 근데 자동차보다 더 비싸다? 업황은 좋은데 성장도 엄청나게 할 것 같은데 좀 잘 모르겠네. 네. 근데 이제 전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전력기기. 예, 전력은 좀 다른 것 같은 게 사실은 국방도 이쪽으로 연결되긴 하는데요. 제가 요즘 하고 되는 얘기가 뭐냐면 200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장사를 했다. 지금 그 컨셉을 지금 미국으로 옮겨서 해야 된다. 네. 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보니까 미국이 여기 개털이었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뭐 이거 아무것도 없네 이거.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야, 얘네 이거 우리나라가 안 만들어주면 뭐 제대로 만드는 거 하나도 없겠네. 겉으로 번듯한 일만 했고 힘든 일을 하나도 안 했네.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거의 제조 기반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기간 산업 자체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느끼는 게 참 버핏이 많이 생각했구나. 전력주 투자한 게 언제입니까? 에너지 관련주 투자한 게. 벌써 횟수가 벌써 수년이 지났어요. 왜 저렇지? 왜 전력회사 이런 거 왜 투자했지? 저 구닥다리를?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 그거 이제 워런 버핏 그 관련된 그 주주서한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전력 관련 투자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고정 수익이 항상 나오고 비용을 줄이면 꾸준히 한 두 자릿수의 수익이 나온다. 전력 관련 회사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얘네 인프라가 뒤쳐졌는데 여기서 갑자기 전력 소요 대마왕이 등장했잖아요. AI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굉장히 급해진 거고 그렇다고 지금 저렇게 중국하고 싸우는데 사실 중국 거 쓰면 싸죠. 중국 태양광 패널 사용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한국 기업들은 저 인프라를 까는 거는 좀 규모가 많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아직 그 시세가 덜 난 기업들은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조선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조선 좋죠. 시세가 낮잖아요. 시세가 난 거고요. 전력기기 중에서도 시세가 안 난 주식이 있어요. 예, 찾아보면 이거 아직 시세가 조금 더 날 수 있는데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송배전 쪽이 너무 깊이 들어가네요. 네. 네, 너무 깊이 들어가서 또 이제 투자자문사 운영하고 계시니까 또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종목 사이즈가 작아지잖아요. 네. 그래요. 근데 그 자동차 섹터는 긍정적으로 보시죠? 자동차는 이건 저렴하다는 의미예요? 저렴하기 때문에. 근데 성장이 항상 안 나온다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은 자동차 섹터엔 성장이 없다 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또 관세 문제도 좀 있고. 그럼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관세 풀리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싼 거다. 현재 주가가 적정한가?
한번 항상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서 생각해. 엎쳤다 매쳤다 뭐 이런 것들을 투자할 때 한번 항상 가지시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모두가 별로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는데 미국이 저렇게 뭐 거기는 자동차 회사는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데 결국 자동차 관세나 이런 것들을 자기네 자국 기업이나 이런 데 모두 많이 붙여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솟구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만약에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건드렸을 때 결국은 후퇴해서 뭐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조금 내려준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또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 저희가 좋게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업이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그걸 제일 중요하게 보거든요. 현금으로. 예,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이 어떠하냐라는 걸 보는데, 이 회사가 관세가 잘못돼가지고 현금 창출 능력이 떨어졌을 때 주던 배당을 안 줄까? 아닐 것 같아요. 배당이 좀 줄 수는 있어도 안 주진 않을 것 같아요. 뒤집어서 방산 주식이 배당을 줄 수 있을까? 앞으로 몇 년간 사업 키우느라고 배당 못 줄걸요? 근데 이제 자동차 관련주가 혹시나 배당 컷이 된다면, 배당금이 준다면 네, 쇼크가 되지는 않을까요? 이익이 줄어서 예. 그건 쇼크가 되죠. 그런데 많이 줄 수 있을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이 줄진 않을 예, 것이다. 많이 줄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배당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상법 개정도 이뤄냈고 또 많은 분들이 네. 목소리 내주셔가지고 사실상 이제 남아있는 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네, 중요하죠. 가장 큰 고비일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이제 세법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12월 말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네네. 근데 지금 한 10월 중순이 됐어요. 벌써. 두 달여 남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배당주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이제 리스크를 감수한 투자죠. 예. 저는 리스크는 여러 데서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안 되면 관련 주식들이 좀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배당은 받잖아요. 받기는. 예. 배당 받는 거는 받는 거고. 근데 만약에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통과되면은요. 배당주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어떻게 예. 될 건가? 뛰겠죠 당연히. 그러면 떨어지는 게 클까요? 뛰는 게 클까요? 배당 소득 분리과세 됐을 때. 뛰는 게 크긴 하겠습니다만. 네,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안 되면 빠지겠죠? 네. 예. 그리고 세금 문제로 있어서 개인적으로 뭐 종합과세자들이 또 팔겠죠? 왜 주가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얘네들이 배당 컷을 엄청나게 하냐? 뭐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배당 수익률은 더 좋아지죠. 배당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리스크 해지의 방법 중에 하나는 그래 배당률이 올라가면 더 사는 거. 이게 이제 리스크를 순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 근데 만약에 뒤집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통과됐어. 그럼 이 주식은 어떻게 될 건가? 고민 한번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거든요. 상방이 어디까지 열려 있을까? 하방은 어디까지 열려 있고 상방은 어디까지 열려 있을까? 요거는 저는 리스크를 한번 감내해 볼 수 있는 영역 아닐까? 예, 당할 걸 각오하고 한번 해보자. 그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기회와 리스크 무게를 재봤을 때 저울 네. 기회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기회 요인이. 한국의 부자들이 예. 부동산 사가지고 월세 받아갖고 수익 창출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지금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5% 이상 나오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은. 네. 근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면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배당이 한 5% 내외 정도 주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자금 동향이 어떻게 될까요? 그거 한번 상상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건물 하나 들고 지내는 것과 수백 개의 건물을 짓는 도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안정성을 비교해보면 어느 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그걸 깨달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그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부동산 투자 자금이 좀 네. 증시로 넘어오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도 좀 그것도 아까 반도체처럼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지 않겠느냐라고도 보는데 결국은 저희가 보기에는 마치 그 부동산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을 봐도 그렇고 중국을 봐도 그렇고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안전해? 여기 아파트가 안전해? 라고 물어보면 지금 당연히 아파트가 안전해 이러겠죠. 근데 까놓고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는 도시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수원, 영통. 이 도시가 사실상 삼성전자의 배후도시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삼성전자는 도시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내가 갖고 있는 건 한 동네에 있는 아파트 한 채예요. 뭐가 더 안전하냐. 고민을 해봐야죠.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배당이 나오면 그러면 예, 배당이 나오면 맞아.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하나가 증시 호황과 함께 증권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다가 최근에 네. 또 조정을 또 많이 받기도 하고 네. 증권주도 또 배당하면은 또 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증권주에서 관심이 가진 부분이 주주 환원율이에요. 주주 환원율, 네, 이거 총주주 환원율이요. 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왜냐하면 은행주 너무 좋죠. 근데 은행주 주주 환원율이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추가로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선진국 대비로도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KB가 50% 넘었잖아요. 얼마나 더 늘릴 거야? 저는 자본 여력도 봐야 되니까. 저는 그게 더 관심이 생겨요. 오히려 증권 쪽에서. 증권은 주주 환원율이 아직 낮아요.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은 뭐 하우스 장사니까 이익도 좋아지죠. 예,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비트코인 해서 두나무하고 업비트 빗썸이 사실은 증권 브로커가 한 거하고 똑같은 걸 코인 브로커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막 조 단위로 벌잖아요. 그래서 우리은행 현금 주고 사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은행은 현금 주고 사겠다고 했어요. 코인 거래소가 우리가 은행 저거 사면 안 되냐고. 그 정도로 떼돈을 버는 거잖아요. 시장이 활성화되니까. 자, 그러면 증권 시장이 만약에 뭐 4,000포인트 넘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돼서 활성화되면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 거냐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근데 주주 환원율이 높으냐. 근데 일반인들 봤을 때 사촌지간이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앙숙지간이죠. 은행과 증권은. 앙숙이에요?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한쪽은 리스크 회피고 한쪽은 리스크 그러니까 테이킹이에요. 포트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 봤을 때 같은 금융업종이라고 생각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금융그룹 내에서요? 저는 근데 내부 안에서 보면 끝과 끝입니다. 그렇죠. 껍데기만 비슷하지 실질적인 내용은 하나는 방패고 하나는 창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그동안에는 방패 우위의 시장이었죠. 은행. 예, 은행 그리고 부동산이 좋았고 부동산 이코르 은행 이렇게 된 건데 지금은 주식 시장과 그 자본 시장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남들 보기를 야 은행은 야 주주환원 50%인데 니는 뭐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주주환원율이 낮은 게 오히려 향후 보면 주주환원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주 환원율이 아직 낮기 때문에 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또 이것도 역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연말에 또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뭐 최고세율 예를 들어 뭐 27.5% 이렇게 되면 또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럼요. 네. 굉장히 큰 건입니다. 이번 건은 진짜 큰 건이에요.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상법 개정은 시간을 두고 반영이 될 이슈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바로 지금 시작될 이슈입니다. 네. 굉장히 큰 이슈예요. 부의 지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삼성전자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주가 변동은 많은데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거든. 물론 이제 예전보다 많이 좋았죠. 3%대 배당 많이 하잖아요. 3%대 중반 막 이렇게 죽으니까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 이건 영업불변이 나올 것 같은데 임대료는 이 배당은 영업불변이 나올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면 대주주들이 제일 좋아요. 대주주하고 소액주주들의 이해가 결합한 매단되는 상황이 이 건입니다. 대주주들 입장에서 배당을 안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배당이 늘어날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오랜만에 모셔가지고 진짜 알짜 같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시간이 후딱 지나갔네요. 저희 채널에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Y3에서만 이제 하시는 걸로 하고. 그래서 증시각도기 TV 그리고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 그러니까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모피어스. 안경을 바꾸시라니까요. 코에다 살짝 걸치는 거 있잖아요. 조그만한 거. 그쪽보다는 제가 조금 더 미남자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럼 외모는 네오로 하시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욕 먹습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냥 한국판 모피어스로 하겠습니다. 머리가 덜 빠진.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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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